며느리가 대학원을 왜 가? 그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려고?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배우고 싶어요. 배워서 뭐 해? 집안일이나 잘해. 그땐 저도 몰랐어요. 5년 뒤 이 병원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 여기가 너가 다니는 병원이야? 아니요. 저는 명찰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곳이에요. 보건행정학과 교수로요. 뭐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명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저는 새벽 5시부터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남편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그 나물 너무 짜. 다시 해. 네, 어머니. 저는 대답하고 다시 나물을 씻었어요. 손이 시려웠지만 참았습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점심 준비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신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어. 과장 됐어. 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며느리는 결혼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도 않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사실은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대학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보건행정학 석사 과정이요. 제가 간호학과 나왔으니까 관련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대학원은 왜 가? 그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일? 애도 없으면서 무슨 일을 해? 집안 체면이나 생각해. 며느리가 학교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신우이가 낄낄 웃었습니다. 언니, 대학원이 뭔지는 알아? 엄청 어려운 거야. 나이도 있는데 따라갈 수 있겠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비도 제가. 안 돼. 시어머니가 손을 탁 쳤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학교 다닌다는 소리 듣기 싫어. 그냥 집에나 있어. 애나 빨리 낳고.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때? 내가 공부하는 거. 엄마가 싫어하시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하고 싶어. 정말로.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야. 집안 분위기 생각 좀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평생 며느리로만 살게 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셨대요. 우리 며느리가 대학원 간다고 난리야. 철이 없어도 너무 없지.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도 없으면서 공부는 무슨 공부야. 요새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저는 그날 혼자 도서관에 갔습니다. 대학원 입시 요강을 출력하고 조용히 책상에 앉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아도 저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 선택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학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댁 몰래, 남편 몰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집안일을 다 끝내야 했거든요.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6시가 되면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국이 싱거워. 간 좀 봐. 네, 어머니. 7시에 남편 출근시키고 8시에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 저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도서관으로 갔어요. 시댁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거기선 아무도 저를 몰랐거든요. 책상에 앉아 대학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보건행정학, 통계학, 영어. 5년 동안 놓았던 공부가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면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기 전에 돌아가야 했거든요. 어디 갔다 와?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마트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남편 퇴근 기다리고 밤 10시가 되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불 속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공부했어요. 눈이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이게 마지막 기회야.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분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며느리 요즘 좀 이상해. 맨날 어디 나갔다 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제가 바람을 피운다고요? 황당했지만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대학원 준비를 막을 테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체중도 5kg 빠졌습니다. 며느리 안 그래도 마른데 왜 더 말라? 밥은 먹고 다녀. 시어머니는 걱정하는 척 하셨지만 진짜 걱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며느리 관리 차원이었죠. 드디어 시험날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또, 요즘 친구를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봐서요. 저녁 전에 올게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어요. 6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2주 후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제 수험 번호가 있었습니다. 합격. 도서관 화장실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축하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하지만 저 정말 하고 싶었어요. 당장 포기해. 등록금도 누가 내? 제가 낼게요. 장학금 받았어요. 장학금? 그럼 진작부터 준비했다는 거야? 날 속였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날 속이고 대학원 시험 봤대.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진짜야? 응. 합격했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미쳤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산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그 배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대학원 첫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있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거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아르바이트? 무슨? 마트에서 오후에 몇 시간씩이요. 용돈이라도 벌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다니는 걸 숨기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돈을 벌어? 그럼 집안일은? 아침에 다 하고 갈게요.
저녁 전에 돌아올게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허락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벌어오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요. 수업은 힘들었습니다. 20대 학생들 사이에서 35살 기혼 여성은 눈에 띄었거든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직장 다니세요? 아니요, 주부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공부하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학생, 성적이 아주 우수하네요. 박사과정도 생각해 보세요. 박사요? 네, 이 정도 열정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박사?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석사 끝나면 박사도 하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 석사 끝나면 박사 과정도 하고 싶어요. 젓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뭐, 박사? 며느리가 미쳤어? 어머니, 저 정말.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너 혼자 잘난 척하지 마. 석사도 어거지로 하는데 박사는 무슨 박사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며느리가 공부한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도 지쳤어. 엄마 눈치, 내 눈치 보느라.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뭐? 우리 맞지 않아. 넌 내 길 가고 난 내 길 갈게. 박사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고 이혼하자고? 그것만은 아니야. 원래도 우린 안 맞았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지? 엄마는 내가 변했대. 예전엔 순한 며느리였는데 공부하면서 이상해졌다고. 순한 며느리? 그게 나야?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며느리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다예요? 5년 동안 집에서 놀았잖아. 벌이도 없었고.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어요. 5년 동안 모은 게 그게 다였습니다.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2평짜리 방,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창문도 없었어요. 벽에 붙은 곰팡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박사과정 원서를 냈어요.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그날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낮엔 수업 듣고 밤엔 일하고. 잠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만 잤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3개월 후 박사과정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바닥에서의 시작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갈지는요. 바닥에서 시작한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사과정 1년 차, 새벽 6시 편의점 야간 근무가 끝나면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하고 30분 눈을 붙였다가 8시에 일어났어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논문을 읽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글을 썼어요. 보건행정학, 의료정책, 병원 경영.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1,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때울 때도 많았어요. 괜찮아. 지금만 참으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어요. 밤 10시까지 일하고 그 후엔 24시간 카페에서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무너져. 계속 가야 해. 박사 2년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학생, 혹시 병원 행정 자문일 해볼 생각 있어요? 자문이요? 네, 제가 아는 병원에서 보건행정 관련 자문을 구하는데 시간당 5만 원 정도 되고요. 5만 원. 편의점에서 4시간 일해야 받는 돈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중소병원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병원장과 행정팀장 앞에서 발표했어요. 병원 운영 효율화 방안, 환자 만족도 개선 전략.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기 자문 맡아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한 달에 2번 병원 자문을 했습니다. 월 40만 원. 편의점 알바를 줄일 수 있었어요. 박사 3년 차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2번 거절당했어요. 연구 방법론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재검토하세요. 심사평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쳤어요. 밤새워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3번째 도전. 액셉티드. 합격. 고시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논문 하나가 제 이력서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박사 4년 차. 교수님이 또 연락하셨습니다. 학생, 이번엔 대학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S대학교 병원인데 보건행정팀 자문 맡아줄 수 있어요? S대학교 병원.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긴장했어요. 20명이 넘는 임원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거든요. 보건행정 효율화를 통한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 구축. 1시간 동안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병원장이 물었어요. 박사님, 혹시 졸업하시면 어디 가실 계획이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병원 행정팀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가르치고 싶습니다. 가르치다니요? 네,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병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자문만이라도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날부터 S대 병원 자문을 시작했어요. 월 80만 원. 편의점을 완전히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박사 5년 차. 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심사위원 5분 앞에서 2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했어요. 통과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5년이 걸렸어요. 축하해줄 사람은 여전히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손에 박사 학위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주 후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 아니 박사님, 좋은 소식 있어요. K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서 교수 채용한대요. 지원해보세요. 교수, 제가 꿈꿔왔던 그 자리였습니다.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합격하셨습니다. 저는 40살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자문하는 병원 중 하나에서 익숙한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요. 제가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K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첫 출근한 날, 연구실 문패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보건행정학과 박 교수. 문패를 쓰다듬으며 울컥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첫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행정학 담당 교수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교수 회의에서 학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교수님, 병원 자문 경험이 많으시죠? 우리 학과에서 협력병원 몇 곳과 정기 자문 계약이 있는데 함께 맡아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 리스트 드릴게요. 일주일 후 자문 병원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S대학교 병원, H의료원, 그리고 K병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설마 그 동네 병원? 시댁 근처에 있던 중소병원 이름이었습니다. 교수님, K병원은 최근에 협력병원이 됐어요. 다음 달부터 월 1회 정기 자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후 K병원에 처음 갔습니다. 10년 전보다 건물이 확장됐더라고요. 3층에서 5층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병원 행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K대학교에서 온 박 교수입니다. 아,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청소하는 분들이 보였어요. 파란 청소복을 입고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 70대가 된 그 얼굴은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자문을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입으로는 전문적인 말들이 나왔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가 내가 다니는 병원이야? 저는 목에 걸린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K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아니요. 제가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가 자문하는 병원이고요. 교수? 너 교수가 됐어? 시어머니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네. 보건행정학 박사 학위 받고 작년에 교수 됐습니다. 그럼 그때 대학원 포기 안 했어요. 혼자 끝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나는 여기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준혁이가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사업한다고 돈 빌렸는데 다 날렸어. 빚만 남았지. 집도 넘어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청소일 시작했어. 그러셨군요. 너는 잘 됐구나.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내가 널 말렸는데 대학원 가지 말라고. 박사는 무슨 박사냐고. 기억하고 계시네요. 미안하다. 네, 미안해. 내가 틀렸어. 70대 노인이 35살 며느리 앞에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연구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나?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 길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뒤늦은 진실은 생각보다 슬펐습니다. K병원 자문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됐습니다. 갈 때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70대 노인이 하기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인사하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세 번째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휴게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동료 청소원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아들은 뭐해? 백수야. 에이, 설마. 40대잖아. 사업 망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게임만 하고. 돈은 내가 버는 걸로 겨우 먹고 살지. 월 120만 원으로 둘이 살려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내가 뭘 어쩌겠어. 며느리는 예전에 있었다며? 이혼했어. 10년 전에. 왜? 며느리가 대학원 간다고 해서 내가 반대했거든. 집안 체면 망친다고. 그래서 쫓아냈지. 아들이 이혼하라고 해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잘못이었어. 며느리는 박사 되고 교수 됐는데 우리는 이 꼴이야. 교수? 진짜? 응. 여기 자문오는 K대 교수. 그 사람이 우리 며느리였어. 헐. 그럼 복도에서 마주치잖아. 마주쳐. 한 달에 한 번씩. 며느리는 뭐래?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지나가. 당연하지. 언니가 그렇게 했는데.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도와줬으면 아들도 나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불쌍한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10년 전엔 분명 미웠습니다. 대학원 가지 말라고, 박사는 무슨 박사냐고, 며느리 주제에 감히 일하고 말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냥 70대 노인일 뿐이었어요. 2달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자문 때 청소팀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팀이요? 네, 직원 평균 연령이 높아서 안전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자문 당일 청소팀 근무표를 받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있었어요. 주 6일 하루 8시간.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데 주 6일은 무리 아닌가요? 본인이 원하세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그렇군요. 혹시 아세요? 김 씨. 아니요,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행정팀장이 개인적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김 씨가 교수님 아는 분이시라던데요? 누가 그러던가요? 본인이요. 자기 며느리였다고. 옛날 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분 참 안 됐어요. 아들이 백수라 혼자 벌어서 둘이 산대요. 그렇군요. 그래도 며느리는 잘 됐네요. 교수까지 되시고. 저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을 닦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로 한 칸 한 칸. 70대 노인이 계단을 기어오르며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 시어머니 옆을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밖으로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복수했나?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 길을 걸었을 뿐이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장 조용한 복수가 가장 강력하다는 걸요. 1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교수 2년 차가 됐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병원 자문을 하는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K병원도 여전히 매달 갔어요. 시어머니도 여전히 복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행정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자문 일정 변경 가능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청소팀 직원 한 분이 쓰러져서요. 김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과로인 것 같아요. 응급실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쉬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봐야 하나? 아니야. 이미 남이잖아.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K병원으로 갔습니다. 자문 일정이 아닌 날이었어요. 행정실에 물었습니다. 김 씨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왜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요. 주소를 받았습니다. 시댁이었던 그 동네, 그 빌라였어요. 1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 빌라는 낡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3층,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전 남편이 나왔어요. 10년 만에 보는 얼굴. 40대 중반이 된 그는 살이 찌고 머리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교수라며? 잘났네. 들어가도 될까요? 엄마는 쉬고 있어. 너 볼 필요 없대.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나간 사람이 왜 왔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를 썼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며느리, 문틈에 끼워두고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K병원에 자문 갔을 때 시어머니가 복도에 있었어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하지만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잠깐 멈춰섰습니다. 집에 왔었다며? 네. 왜? 병원에서 쓰러지셨다고 해서요. 고맙다.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그때 대학원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너를 걱정했어. 네. 며느리가 공부하면 힘들 것 같아서 시집살이 하면서 공부까지 하면 너무 버거울까봐.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내가 틀렸어.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너를 믿지 못했던 거야. 미안해. 진심으로. 어머니, 나 때문에 고생했지? 이혼까지 하고. 아니에요. 저,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교수 됐다며? 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몰랐을 뿐이야. 감사합니다. 행복해? 네, 행복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다. 그걸로 충분해. 청소 카트를 끌고 돌아섰습니다. 휘청거리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70대 노인의 작아진 등.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하나? 아직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복수는 결국 용서가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교수로서의 삶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새 논문을 발표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K병원 자문도 계속됐어요. 시어머니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주쳐도 담담했어요. 가끔 고개 인사를 나눴고 가끔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미움도 동정도 죄책감도 그냥 담담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학생 논문을 지도하고 있을 때 학과 조교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K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네. 청소팀 김 씨가 퇴사하신대요. 교수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 K병원에 갔습니다. 복도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청소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교수님,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교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퇴사하신다고요? 응. 나이도 있고 몸도 힘들어서. 그러시군요. 준혁이가 일 구했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잘 됐네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것 같아. 시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뭔가요? 10년 전 위자료 2천만 원 받았잖아. 그거 다 모았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2천만 원. 어머니, 이건 받아. 그때 너한테 너무 적게 줬어. 5년 동안 고생했는데 2천만 원이 뭐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받아. 내가 미안해서라도 받아줘. 저는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나 같으면 절대 못 용서했을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응? 그냥 더 이상 상관없어진 거예요. 어머니의 삶도 준혁 씨의 삶도. 그래도 고마워. 그날 집에도 와줬고 돈도 안 받아주고 저는 그냥 제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병원 입구까지. 시어머니가 멈춰 섰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봐도 돼? 네. 그때 며느리 주제에 대학원 간다고 했을 때 화났어? 엄청 화났죠. 미안해. 이제는 괜찮아요. 그 말 덕분에 더 열심히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설적이네. 내가 막으려고 한 게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그럴 수도 있죠. 교수님. 네. 너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병원 밖으로 걸어가는 작은 뒷모습.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10년 전 일기를 꺼냈어요. 고시원에서 쓴 일기. 울면서 쓴 그 페이지.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낸다. 그 다짐을 이뤘습니다. 교수가 됐고 논문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무도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모두가 교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캠퍼스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교수들이 담소를 나누고 이곳이 제 자리였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만든 자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생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저도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복수야. 시어머니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제가 올라선 것. 누군가를 아래로 끌어내린 게 아니라 제가 위로 올라간 것. 그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연구실 문패를 다시 쳐다봤어요. K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박 교수. 그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주제의 대학원은 왜 가? 공부해서 뭐 하려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공부해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가르칩니다. 밑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복수도 용서도 미움도 이제는 그냥 저의 삶만 남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너 주제에 감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포기해. 너는 안 돼. 저도 들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의 대학원은 왜 가냐고. 그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냐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시원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혼자 울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저는 교수가 됐어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를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시작이 늦어도 혼자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 때 여러분은 이미 훨씬 높은 곳에 서 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